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입니다. 임 변호사님, 혹시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시간 나실 땐 주로 뭐 하고 보내시나요? MC님, 저는 요새 사실 좀 골프에 빠져 있어가지고 왜 골프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골린이라고들 하시던데 요즘 골프 배우는 재미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게 극장 가는 게 좀 불편해서 저는 집에서 홈시어터로 그냥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새로운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지난 영화, 좀 좋은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재미가 또 이렇게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날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그걸 영화를 느끼는 감상평이라고 할까요? 그게 매번 틀려져요. 이게 또 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배우님은 다르십니다. 같은 영화를 봐도 저랑은 또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시리즈물 정말 좋아해요. 다음 편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 약간 쫄깃쫄깃하고 기대되는 그 마음,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참 쏠쏠하거든요. 맞습니다. 왜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책들은 언제나 꼭 속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렇게 준비된 거죠? 맞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던 임대차 3법. 이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무래도 관련해서 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전세를 주시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워낙 좀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주제라 그런지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속편, 후속편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 파헤치기 제2탄입니다. 와, 이래야 되나요? 자, 오늘도 하서정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홈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면서요. 현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부동산 소송 관련, 부동산 분쟁 관련 내용도 워낙 명쾌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 임대차 3법도 얼마나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변호사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 부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대차 3법에 관한 주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변호사님? MC님, 아무래도 요즘 이 임대차 3법은 사실 우리의 주거에 관한 법이잖아요. 이 주거라는 게 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가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관계되고 누구나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는 점에서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대차 3법 다시 한번 정리해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 변호사님, 임대차 3법 도대체 뭔지 한번 속 시원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지금까지는 임대차가 2년까지 보장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2년을 2+2 라고 해서 4년까지 최대 이제 보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그 허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보통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그 전월세의 어떤 그 임차료를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 두 가지는 2020년에 시행이 이미 되었고요.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그 전월세를 임차인과 그다음에 그 임대인, 그 집주인은 구청이나 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오늘도 법대로 합시다. 앞으로 정말 많은 사연들이 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 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 내외가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세를 둔 아파트에 아들 내외를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하는데 2021년 6월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입자들은 2년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하면 이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2년이나 다시 전세를 주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아들 내외는 다른 곳에 또 집을 얻어야 하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들 내외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경우 계약 갱신, 그러니까 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이게 아무래도 자식 문제니까 이게 좀 본인이 소유한 집에 이렇게 자식을 두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딴 데 가면 복잡한 일도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이분의 경우 아들네가 들어와 살려면 이 계약 갱신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관련된 그런 사연이 오셨는데요. 이 부분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하서정 변호사님이 임대차 3법 관련 설명해 주시면서 이미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2+2 제도라고 해가지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총 4년을 무조건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예시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아니면 집을 원래 목적과 완전 다르게 파손한 경우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안과 같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제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 하면은 이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때 집주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손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직계 가족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MC님. 근데 그럴 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내가 실거주할게 라고 말했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하지 않으시는 게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든 그 책임을 지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 된다는 점은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아들 내외가 들어가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은 이제 거절이 가능하신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정말 안타깝긴 한데 또 이 세입자 경우 생각해 보면 만약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살 거야 이러고 계약 갱신을 안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격을 올려서 전셋값을 올려서 아들이나 식구가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세를 놨다. 이런 경우를 알게 됐을 때 이럴 땐 세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네,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은 갱신되었을 그 기간 아마도 통상 2년이 될 텐데요. 그 2년 내에 실거주,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실거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액수가 또 문제가 될 텐데요.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약정한 그런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다면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예정액이 없다면 3가지 정도를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애초에 그 세입자가 냈던 그 임차료의 그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 원래 세입자가 내고 있던 그 월세와 그 새롭게 들어간 세입자의 그 월세의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을 2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 이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 세입자가 입은 손해배상액,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그 손해배상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것도 참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도 좀 문제가 될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앞으로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017년 7월에 처음 전세로 들어왔고 2년 후 2019년 7월 초에 처음 가격 그대로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세값이었는데 계약 연장 후 2년이 지난 지금 전세값이 9억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근처에 전세 얻기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고 집주인은 전세를 시세대로 올리든 아니면 월세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시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이게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서 이게 2배나 올랐다. 이런 문제로 정말 너무 이 세입자들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하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요즘 참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덩달아 전셋값도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전세금을 또 구할 데도 없고 추가되는 전세금을 구할 데도 없고 주변에 둘러보면 지금 기존의 전세금으로는 구할 수 있는 집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고요. 또 임대인 그 집주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올려진 그런 금액대로 받게 되는데 또 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갱신 요구하게 되면은 상한제가 있어서 5%밖에 초과할 수 없고 5%밖에 그 임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다른 집을 동등하게 비슷한 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많이 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9년 7월에 계약을 갱신해서 전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됩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요, 2020년 7월 30일에 이미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되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계약 만료일이 되기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되기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면 적법한 요구였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제가 듣기로 7월에 계약이 끝나고 5월에는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으로는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임대법 3차 주례를 달았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전세 이런 금액을 지금 뭐 9억이니까 거의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5%밖에 못 올린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MC님 정확하세요. 그때 우리 방송 제대로 그렇죠. 공부하면서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하 변호사님도 이미 말씀 주셨죠. 이제 5%를 상한으로 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제 5%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5억의 5%인 2,500만 원 한도를 해서만 이제 증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월세로 바꾸자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합의가 안 되시면 이제 일방이 이제 월세로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시기로 하셨다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기준으로는 연 2.5%를 한도로 해서만 이제 월세로 전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 인상하면 2,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 2.5% 비율로 계산을 하면 월
월 52,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 다시 거듭 강조해 드시지만 이때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집은 비워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 동일합니다. 정말 이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네. 저쪽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하네요. 이 사연자분 경우 2019년도에 전세 계약 한 번을 이제 연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계약 갱신 요구권 이거 행사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봐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전에 전세 계약을 여러 번 연장하신 경우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세라는 게 어떤 집주인과 잘 맞기만 하면은 몇 번씩 연장해서 10년 이상씩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인 경우에 과연 나도 이미 연장을 했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는데 정답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몇 번이라도 계약갱신을 하셨더라도 이 법 시행에 따라서 한 번은 계약갱신을 더 요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분쟁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막 화도 나서 걱정도 좀 감정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들은 사람이 집을 막 훼손하고 뭐 벽을 해서 집을 파손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막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살다 보면 벽지 같은 건 사실 자연스럽게 더러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어디가 파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나갈 때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네, 관련 규정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그 당사자 간에 먼저 계약서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통상 부동문자로 특약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부동문자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계약을 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 제일 먼저 계약서 먼저 열어보셔서 혹시 그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약속해 둔 건 아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어떤 뭐 말씀하신 대로 벽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손상될 수밖에 없는 살다 보면 그런 저절로 마모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일부러 그냥 훼손시키는 시간에 따라 아니고. 당연히 수반되는 어떤 그 정도의 손상이라면은 사실 원상회복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임대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큰 손실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때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서 어떤 그런 손상을 어떤 회복한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그 청구하는 금액이 임대인이 들인 비용 전액을 뭐 전부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통상 수준에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면은 그 정도만 배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 거꾸로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집주인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이런 걱정할 것 같아요. 기간이 됐는데 이거 돈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이랬을 때 그 기간에 돈을 안 돌려주면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치실 수 있는데 먼저 내용 증명 발송해 보셔야 하고요. 내용 증명 보내도 반응 없다. 그런데 이사 가야 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 뭐 지급 명령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제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경매 절차 밟으셔서 이제 결국 강제 경매까지 가신 다음에 배당을 받으시는 그런 절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또 우리 말이 있잖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좀 단호히 너 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며 뭐 경매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고 이런 손해들도 내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내용 증명으로 미리 알려놓으면 아무래도 좀 보증금을 좀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뭔가 법원에서 보내거나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어느 정도 양식에 맞춰서 쓰시고 우체국에 통해서 이제 내용 증명 보내겠다 하고 가져가시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시는 내용을 잘 작성하셔서 세부 가지고 우체국 가셔서 내용 증명 보내겠다 하시면은 잘 보내주세요. 누구나 좀 쉽게 보내실 수 있는 건데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어서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걸 저는 변호사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아, 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캄캄하고 아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전 재산이잖아요. 그걸 못 받는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보증금 빼서 우리가 다른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정말 첩첩산중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렇게 지키려면 우리가 미리 또 이게 계약이나 이게 준비할 게 철저히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저는 배웠거든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사실 저희 변호사 같은 직업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데 많이 투입되기보다는 그 이후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많이 수습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을 체결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의 80% 안팎이라고 하면 일단 계약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갸우뚱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대출이 많이 껴있거나 뭐 네. 이러면 집값보다 거의 집값이 80%면 이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경매 넘어가고 해버리면은 그 자기 돈을 못 보증금을 찾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매물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또 얼마 80%보다 더 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임대인, 즉 집주인 같은 경우는 실제 자력이 있다기보다 갭 투자자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대한 돈을 내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맡기는 만큼 그것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 있는 집주인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깨끗하다, 앞서서 먼저 설정된 어떤 담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부과가 된 그 시점부터 우선권이 주어지는 어떤 물권적인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도 안 나오고 물어본다고 제대로 말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완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 계약 거래를 할 때는 그 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밀렸을 때는 그 액수도 상당해서 보증금을 어떤 침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서 세금을 다 충실히 내었는지 완납증명서를 받아본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아까 늘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지만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과 인도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서 대항력을 갖추고 만약에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또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지금 잘 준비가 돼 있어요.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도 있는데 그곳에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보증서를 받아두시면 나중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그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또 그 공사가 그 집주인한테 그 보증금을 청구를 하게 되니까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저 오늘 또 새로운 거 알았어요. 이게 대출권만 이렇게 등기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국세 미납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국세 미납 최우선 권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실은 처음 알았을 것 같고 보증보험 다시 한번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서 급하게 전세로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도 되고 해서 저는 적어도 4년은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고요. 마침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 작년 2020년 8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그 자녀와 계약을 진행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만나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내년에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확률은 매우 낮고 혹시 몰라 1년으로 해두자는 것이었고 부동산에서도 이 집과 오랫도록 아는 사이인데 1년 안에 들어올 확률은 없다고 장담을 하셔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1년 후 임대차를 종료하게 되면 이사비와 복비를 임대인 측이 내주겠다는 내용도 넣었고요. 그런데 글쎄 아직 1년도 채 살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1년만 살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셋값에 인근에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전세 계약 기간은 무조건 이제 4년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정말 꼭 도움을 청해서 꼭 그렇네요.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세 계약 기간을 1년 또 이렇게 6개월 짧게 이렇게 계약을 해두면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우리 지금 사연자분은 1년 계약 기간을 채우면 이거 나가야 되나요? 그 1년 계약 기간, 뭐 6개월 계약 기간 체결하는 것은 그 집주인에게는 효력이 없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는 건 효력이 있어요. 우리 그 법률 용어로는 편변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나는 1년 계약 기간을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연장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까지는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연에서는 4년까지 보장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계 좀비 속이 살고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4년까지는 연장은 안 되지만 2년까지는 반드시 임차인의 의도대로 2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연자처럼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한 번은 이렇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1년 했으니까 1 플러스 1년 이래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2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4년 이렇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서정 변호사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제 2년보다 짧게 규정된 이제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소한 2년은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뭐 6개월이나 1년을 원한다면 임차인은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1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MC님 말씀처럼 1 플러스 1이 아니라 2년은 보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 플러스 2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4년은 계약 기간이 이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만 말 믿고 저희가 한 거잖아요. 1년배 1년 말고 이게 외국에서 있어서 오래 안 살 거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저 같으면 이 부동산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청구할 수 있나요? 좀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호언 장담의 내용의 정도가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하는 어떤 법률 행위로서 확실히 이제 그 계약 내용으로 포섭시키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한 경우라면은 부동산 그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은 1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믿고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걸 믿고 계약을 했더라도 뭐 설사 돌아왔다고 해도 2년까지는 보장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중개인이 1년 만에 돌아올 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어떤 법률 행위의 결과가 달라진 상황이 아니라 2년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배상 청구를 해도 2년 동안 사는 것으로 충분히 충족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4년을 살고 싶다라는 상황에서는 그 1년 안에는 돌아올 리 없다 정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4년까지 보장한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내가 어떤 위반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사연자처럼 1년 기간이 됐는데 더 살고 싶다 이래서 살게 됐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 5% 1년마다 이렇게 5%씩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1년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2년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우리가 2년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인상하지 않고 원래 그 임대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동일하게 5%를 한도로 인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년, 2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는 집은 사실 굉장히 오래 살고 싶은데 맞아요.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누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작년 여름 장마 때 천장과 벽면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저희가 제대로 환기를 안 하고 관리를 못한 탓이라며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저희가 급한 대로 도배를 부분 새로 하고 누수 부분도 수리를 했고요. 그 비용이 6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나갈 거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집을 엉망으로 써서 벽면이 곰팡이가 피고 도배도 부분 엉망으로 해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 저희는 당장 이사갈 상황이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 좀 더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 여름에 또 누수 피해가 걱정입니다. 집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전세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집 상태,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당장 이사 갈 형편도 아니고 이게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사연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 수리 비용 보증금에서 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 수리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지금 MC님이 굉장히 또 흥분한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너무 사연자분의 사연을 제대로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사실 또 요즘 주택이 좀 노후화된 주택도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누수 문제라던가 곰팡이 문제, 뭐 결로 이런 식으로 인해서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누가 돈 부담해야 되냐? 이거 항상 단골 질문이세요. 변호사 만날 때 꼭 물어보시는 단골 질문이신데 오늘 많이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큰 수리는 임대인이 해주고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린 그런 정답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 보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래 임대한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누수나 결로나 뭐 우리 사한 곰팡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원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임차 목적물 그 부동산이 쓸 수 없는 지경이 일어났다면 이때는 임대인은 당연히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곰팡이나 이런 것의 원인이 임차인이 제대로 환기를 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곰팡이냐 아니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게 누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임대인 쪽에서 좀 고쳐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용도 좀 중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임차인께서는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드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이 들은 거잖아요. 600만 원이면. 맞습니다. 600만 원 정도의 수리를 요했다면 적어도 이걸 수리하지 않았으면은 제대로 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럼 또 이제 우리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또 다시 내줘야 하는 그런 의무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우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게 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고장이나 장애나 이런 게 발생한 것인지
또 뭐 그 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여러 재반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수리는 임대인이, 뭐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이게 뭐 틀린 말은 절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범주로 해결이 되실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계약 갱신을 했을 경우 이 수리비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리가 누수로 인한 그렇죠. 것이어서 원래 임대인이 관리해줘야 되는 영역, 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리하려면 꼭 필요한 영역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도 요구하고 또 수리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뭔지 어떤 증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 변호사님 그동안 이렇게 여러 문제를 많이 다뤘을 텐데 그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소송이나 그런 상담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임대차 3법이 아무래도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뭐랄까 그 시장 경제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탓에 판례도 없고요. 또 그 어떤 결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적된 선례가 없어서 좀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도 임대차 이 3법이 개정이 되자마자 의뢰받았던 사건이 저도 기억에 남는 네. 게 있어요. 궁금한데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임대인은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제 살던 중에 임차인도 다른 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장도 옮겨지고 해서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상호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다소 이제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보다 훨씬 빨리 이사에 대한 약속과 또 그 매도에 대한 그 집주인으로서는 또 실거주할 사람을 찾아서 그 집을 팔고자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오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오고 갔었냐면은 임차인이 허락을 하고 실제 이제 그 매수하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임차인도 계속 집을 제공을 해주고 그런 진행이 많이 되던 찰나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까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6개월부터 1개월 또는 2개월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6개월이 되기 딱 그 5일 전에, 그러니까 만료일로부터는 6개월하고 5일 전쯤에 명확하게 그 매도인이 매수인을 찾아서 이런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와서 살아야 돼서 분명히 이제 이주를 해주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날짜에 대한 약속도 하고 그 임차인도 아주 협조적으로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오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6개월하고 5일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확실을 하고 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그래서 집주인은 막대한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랐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막대한 돈을 받고 이제 임차인을 믿고 매매 계약을 딱 체결을 해뒀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이 딱 되자마자 임차인이 나는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하고 살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큰일이 나게 된 거죠. 계속 임차인이 살게 되면 그 막대한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나는 분명히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임차인한테 알렸고 임차인도 뭐 알겠다라고 하는 답을 줬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임차인은 더구나 나를 계약갱신 요구를 단념하게 하려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예들을 보면 그렇게 수천만 원을 줘가면서 이사를 겨우 시켰던 예들이 주변에 이제 막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매우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그러한 예가 굉장히 뭔가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법률로는 규율되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 같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냐면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해석서
가 있었어요. 해석서도 첫 번째 해석서에는 그 내용을 차마 커버하지 못했었는데 하도 이런 분쟁이 생겨서 그런지 두 번째 해석서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처음 약속한 내용이 이제 확실하다면 그대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계약갱신 요구를 포기한 사람은 이제 포기한 대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런 해석이 되어 있었는데 하도 이런 분쟁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직후에 법이 일명 홍남기법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그 이사할 의사, 그 명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까지도 만들어졌을 만큼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이 됐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인으로서도 부당하게 이렇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줘야만 이사하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전세, 월세, 뭐 이렇게 계약 체결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정말 계속 강조드려도 왜냐면 이건 정말 전 중요한 것 재산이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요. 맞습니다. 좀 간단히 메모에 드시라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정당한 소유주인지 확인하자.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이 지금 이 사람이 맞는지 뭐 주민등록도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 절차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대리인이랑 왔을 때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존재인지 이 부분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해서 이제 그 위임장에 본인의 이제 인감증명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소유주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이 그 부동산이 맞는가 이거 확인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 이런 뭐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내가 봤던 방은 예를 들어서 403호실인데 실제로 계약하는 방은 호수가 틀려. 그쵸. 뭐 1층이나 뭐 지하여서 내가 봤던 방에서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창문도 있었는데 막상 월세 계약해서 들어간 방은 뭐 빛도 안 들고 지하인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내가 본 그 집이 그 집인가 이거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제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유형의 표준 계약을 정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계약서를 좀 활용하셔서 내용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특약사항 꼼꼼하게 기재해 두시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많이 얘기 나눴던 게 뭔가 임대차 같은 소송에서 하자 발생한 경우 뭐 누수 결로 이런 얘기 말씀 나눴었잖아요. 만약 이제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이 아무래도 뭐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수리를 요하는 상태여서 뭐 집주인이 뭐 수리해줄게 들어와 이렇게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말만 믿기보다는 그 특약사항에 뭐 베란다는 어떻게 수리해주기로 했다거나 뭐 벽지를 다시 해주기로 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좀 꼼꼼하게 기재해 두시는 게 좋고요. 앞서 하 변호사님이 이제 원상회복 관련한 내용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원상회복도 어떤 수준으로 뭐 원상회복으로 하기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특약사항에다가 기재해 두신다면 좀 불필요한 분쟁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또 우리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갈 때 꼭 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수가 없는지 어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눈으로 또 꼼꼼히 뭐 중개해 주시는 분만 믿지 말고 눈으로 꼼꼼히 살피시고 또 이 특약 사항에 꼭 이 증거로 문서로 남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법률이라는 단어 어려워서 이게 잘들 안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만 귀 기울여서 잘 공부하셨다면 아마 저 같은 일반인들도 아마 임대차 문제로 많은 예방, 뭐 그 어려운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면 전문가 상담 큰 도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열변을 토해주신 하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받지만 저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꼼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도 굉장히 뜻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